예, 방금 소개받은 최원호입니다. 이곳이 4.19 혁명 기념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천절 기념식을 이곳 4.19 혁명 기념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밑에 전시관도 쭉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혁명이라는 것을 흔히 그 서양에서 먼저 일어난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서양에서 혁명이라고 하면 흔히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쓰죠. 근데 그 레볼루션이라는 혁명의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제가 알기로는 천체의 회전이라는 뜻, 천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 뜻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 속에 이 혁명이라는 것은 저는 너무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할 때 명자지만, 이 명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흔히 천명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이 명을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준 명을 아주 급격하게 뒤바꾼다, 이런 의미가 혁명에 담겨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오늘 저의 개인 생각은 급격하게 그걸 뒤바꾼다기보다도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간다, 아니면 본래의 천명을 실현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서양보다는 우리 동양에서 우리의 어떤 역사 문화 속에서 더 의미 깊은 단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곳 광주가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그런 민주혁명의 성지죠. 그래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뜻에서 의거가 일어난 첫 시발점이 바로 이곳 광주와 마산이죠. 이 두 도시에서 일어난 3.15 의거가 4.19 혁명으로 이어져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5.18 광주 민주혁명으로 이어져 가지고 60 민주항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개천이죠. 개천. 저는 오히려 이 혁명의 단어의 어원이 과연 어딜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게 개천이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개천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뒤에서 아마 제 얘기를 통해서 설득이 될지 공감이 될지 그걸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지금 개천을 단순히 개천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념식을 하고 기념특강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저희 대한사랑에서 이 개천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5대 국경절의 하나를 맞아가지고 기념식을 한번 하자는 차원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개천정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를 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모습을 갖춰지게끔 만들어준 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과 또 목숨이 바탕이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이 이제는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라 공식적인 선진국이 됐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라는 UN 산하 공식 기구에서 이사회 전원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은 이제 A그룹 국가에서 B그룹 국가, 소위 말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 국가 속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31개국에 속하는 선진국 반열에 당당하게 입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기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례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될 수 없는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제는 선진국이죠. 그리고 잘 아시듯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B그룹, 지금 31개 나라, 200여 개국 중에서 31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소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런 31개국 중에 하나의 나라를 또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은 이 표에서 지금 보여드리듯이 5030 클럽에 들어가는 7번째 국가가 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5030은 뭐겠습니까?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의 국가. 선진국이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서 규모와 그리고 퀄리티까지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7번째 국가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 경제, 외교적인 어떤 성과를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대한민국은 이제 문화의 선도국가가 돼 있습니다. 영화의 선진국 발상지라고 일컬어지는 서구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죠. 그리고 또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서양의 그런 어떤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1등을 차지하는 이런 우리 가수들이 나오고, 예?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한국어로 개막식 선언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 우리 대중문화의 위상이 되었습니다. 소위 한류라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 이 모든 것에서 김구 선생께서 그렇게 외쳤던 문화의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의 바탕은 과연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제가 진행하는 대한사랑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에 첫 손님으로 보훈처 차장을 역임하셨던,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는 원호처라고 했었죠. 제 이름이 원호인데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늘 이렇게 지원받는 학생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그 원호처를 보훈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분이 저분이에요. 보훈처에서 공무원으로 계실 때 저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충원에 묻혀있는 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쭉 담은 겁니다.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분을 먼저 모셔야 되겠다. 우리 대한사랑 역사 광복군들은 역사 광복을 위한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이 현충원에 묻혀있는 분들, 물론 현충원 이외에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더 많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중에서.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따뜻한 양지를 내준 분들이다. 그런데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응달에 계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우리는 수식어를 하나 붙여주자.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거룩한 응달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희생된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주고 추모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에게 따뜻한 술 한 잔을 올리고 또 묵념을 하면서 그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5030 클럽에 당당히 들어간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7번째의 그런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피와 땀과 또 의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산업화를 이뤘고 민주화를 이뤘고 결국은 선진화가 된 거죠. 우리 사회의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서양에서 소위 200년, 100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졌던 이런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이런 것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탓일까?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자위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 밝은 면만 있는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전 세계 유명한 여론조사 업체인 스태티스타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문화 전쟁이 심각한 나라가 어디냐를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한 2년 전 여론조사 결과인데 12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7개 항목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했다는 겁니다. 빈부 갈등, 이념, 정당, 세대, 남녀, 종교와 학력 갈등까지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선진국이 됐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만 민주화도 이루었지만 대한민국의 내부를 속살을 열어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으면서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국가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저는 그런데 이 표를 보면서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연령대별의 증감률을 한번 보십시오. 10대, 20대, 30대, 40, 50대로 넘어가는 그 연령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 이게 우리 사회의 더욱 심각한 문제죠.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앞만 보고 열심히 잘 살아보자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이만큼 끌고 왔는데 너희들은 대체
왜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이 앞에 놓인 것을 헤쳐나가지 못하냐 이렇게 질타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 후세대들에게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직계 좀비속입니다. 직계 좀비속에 대한 이 문제들,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사 몇 가지를 보시더라도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상해하고 살해하고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온 가족을 함께 대동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사회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출발은 가정이에요.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이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국가가 무너진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표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소위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과 영국보다도 오히려 우리 사회가 존속 살인사건 비율이 훨씬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다 보니까 당연히 출생률도 저하가 되죠. 한 명대 이하로 떨어져서 우리 사회 미래가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5030 클럽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동 탈퇴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2070년이 되면 3천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구 통계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의 미래의 해법을 만들어 갈 것인가. 더 심각한 것은 2070년을 보시면 65세 인구, 65세 이상이 46.4%인데 그 이하가 오히려 적죠. 완전히 인구 구조에서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희망과 역동성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정말로 대한사랑과 더불어서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그런 역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과로사를 하신 우리 이민화 전 교수님의 글 중에서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개발도상 국가일 때는 쫓아갈 수 있는 모델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들을 보고 저 나라를 저 국가를 보고 저 국가대로만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모델이 있었어요. 열심히 쫓아가기만 하면 됐죠. 그게 소위 말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됐어요. 전 세계 7개 국가의 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모범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정체성 확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한국인은 어떤 민족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앞만 보고 이제 열심히만 살아서는 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앞에서 우리 나간채 교수님, 우리 정병춘 박사님 이분들께서 축사를 해주시는 가운데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는 기관장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립기념관장, 이분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이라는 것이 제2의 개천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유구한 역사가 잠시, 정말로 잠깐 강점돼가지고 국권을 잃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어떤 제2의 개천을 이룬 것을 기념하는 것이 독립기념관인데 이 독립기념관장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국적이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과연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앉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1945년 광복 이후에 20년 만에 그 당시 많은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국제적으로 일본과 정식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한일 기본조약이죠. 이 기본조약의 2조를 한번 보십시오. 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일제강점을 비롯해서 일제강점 이전에 힘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모든 일본과 그 당시에 조선과 대한제국 간에 맺어진 조약은 무효라는 것을 두 국가가 서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의 녹을 먹는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이 기본적인 외교 협약도 부정하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 이념에 의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우리는 양파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며칠 전에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들었어요. 좌파 우파를 흔히 얘기해서 좌익 우익이라고도 얘기하죠. 좌익 우익. 너 좌익이야? 너 우익이야?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홍익입니다. 네. 우리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라 우리의 건국정신인 홍익. 우리는 홍익파죠. 우리 정병충 박사님 평생 그 기치를 들고 활동해 오신 분인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홍익이에요. 우리의 엄청난 건국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한국학을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널리 전 세계에 알려야 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예? 이게 경제학자를 임명해 놓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교과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쌀 수탈이라는 표현을 쓰면 잘못된 거다. 일본 애들이 그것은 조선에서 수출을 해서 수입한 거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강변하는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수탈이 아니고 수출입니까?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주었을까요? 여기는 너무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설명을 못하고, 누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 비유를. 자, 도둑놈이 우리 집에 보물이 있으니까 훔치러 들어왔어요. 담이 높아서 사다리를 놓고 들어와서 훔쳐갔습니다. 훔쳐가면서 사다리는 그냥 놓고 갔네요. 그 놓고 간 사다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선의 대한제국의 발전과 발달을 위해서, 예? 철도를 놓고 토지를 개간하고 그랬습니까? 다 그들이 제국주의 침략론에 의거해가지고 철도가 필요하니까 철도를 부설했고, 그것도 조선 노동자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해서 철도를 부설한 거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원장으로 앉힐 수 있냐는 얘기죠. 더 재밌는 것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우리 사회의 분열 속에서 더 위험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이웃나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역사 왜곡, 역사 공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소위 동북공정과 일본의 교과서 문제들인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무현 정권 당시의 고구려 연구재단이죠. 제가 이 탄생에 참여를 했던 허성관 전 장관님으로부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대응하는 그 방식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고자 만든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지금은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여기다 앉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오히려 중국과 일본 정부에 호응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앉았다. 요번에 3월 달에 신임 이사장으로 앉은 이 박지양이라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학자가 없습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이면 말 그대로 동북아 역사를 적어도 전공한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영국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고대 유물을 가지고 내것 주장하며 싸우는 시각은 찬성하지 않는다. 공동의 유산으로 접근하자. 어떻게 역사를 공동의 역사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단군조선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지 어떻게 그게 중국의 역사가 되고, 단군 왕검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지 어떻게 중국 조상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원장, 이사장으로 앉아가지고 우리 역사를 재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대한사랑이 2013년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가열차게 투쟁해 오면서 많은 성과들을 낸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 암울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이 소위 이념 논리에 빠져가지고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한 그런 분들을 폄훼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죠.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사편찬위원장이라면 특히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평가를 한다면 1945년 이전에 공산당이라는 거, 사회주의라는 게 그게 우리한테 지금의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보십시오. 홍범도 장군이 러시아에 들어가면서 낸 지금으로 치면 여권입니다. 여권에 보면 그 목적을 뭐라고 적었냐면 고려 독립이라고 적었어요. 이분이 1937년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면서 정말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려 극장 수의를 하면서 살다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카자흐스탄에 그 연방 시절의 수도였던 끄질로르다, 그 끄질로르다에 공동묘지에 묻혀가지고 계셨었어요. 제가 1937년으로부터 80주년이 되는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2017년에 제가 상생방송에 있을 때 문체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의 역사가 너무나 참혹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특히 광주에는 광산구에 고려인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월간 대한사랑에서 그 고려인 마을의 신조야 대표를 한번 취재하려고, 왜냐하면 올해가 우리 조선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한 1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조선 말에 1863년에 몇 가구가 살기 위해 가지고 연해주로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지만, 물론 이거는 역사적인 걸 좀 따져야 되겠지만 그건 뒤로 하고, 기록상 그리고 1864년에 공식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이주를, 그로부터 16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던데, 그 차원에서 저희 월간 대한사랑에서 그 신조야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 광주에 자리 잡게 되고 광주의 고려인 자치마을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거기에 가면 결이라는 고려인 박물관이 있어요. 정말로 작지만 너무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은 꼭 거기를 가보셔야 됩니다. 가서 고려인들이 누군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역사 강복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너무도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려인의 문제인데, 단순히 동북삼성의 조선족뿐만이 아니고 이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걸 밝히기 이전에 이렇게 폄훼하고 왜곡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역사 기관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엄혹한 일제강점의 상황에서도 대일항쟁을 하면서 어떤 역사관을 가졌냐면, 여기 보십시오. 1942년 3월 1일 날 2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선언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해서 대한민국을 거쳐가지고 저는 저 마지막 구절 한 번도 잃은 적이 없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강점 시절을 우리의 국권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영토는 우리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뺏겼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끊어진 게 아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한번 이걸 보십시오. 잘 아시듯이 1919년 우리는 3.1 독립선언서를 33인 대표의 이름을 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독립국가다. 전 세계에 헐버트 박사가 정말로 얘기했듯이 한국 민족이 1949년에 대한민국 땅에 40년 만에 귀국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헐버트 박사가 한국의 우수성을 5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독립정신이다. 그리고 그 애국심의 모델이 3.1운동이었다. 그런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1 독립운동 이전에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했어요. 신규식, 신채호, 신서구 해서 14인의 독립혁명가들이 발표한 선언인데, 저는 이 그 대동단결 선언을 처음 보면서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야, 정말로 오늘날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런 주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융희 황제, 순종이죠.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 삼보라는 것은 세 가지 보물이죠.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 인민, 주권. 8월 29일이 무슨 날입니까? 소위 말하는 국치일이죠. 나라를 빼앗긴 부끄러운 날이다.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월 29일은 삼보를 포기한, 융희 왕자가 포기한 삼보가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날이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다.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의 마지막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아니,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융희 황제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로부터 모든 것을 백성으로 돌려받은 날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 1942년 3.1절 선언문에서 전 국가의 인격을 환국으로부터 대한민국까지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성성이 깨어있는 이 역사관이 지금 선진국이 되고 전 세계 7개 국가 중에 하나가 된 대한민국 땅에 살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없거든요.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는 그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 이 한국사 교과서에서 지금 우리의 처음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단군 조선, 그 나라를 연 단군 왕검의 영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단군 왕검의 영정을 교과서에서 다 보셨겠지만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참성단 그림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그림책에서는 우리의 정말로 우리 역사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환웅천왕과 단군 왕검에 대해서 이렇게 희화화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전임 이사장이었던 박석재 천문연구원장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시더라고요. 유대민족의 그 그림에 보면, 성화에 보면 성스러운 그림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의 시조를 그린 그림이니까. 모세가 시나위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언뜻 본 기억이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성스럽게 좀 보이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뭐 후손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걸 그리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 선조를 그리는데 환웅천왕을 그려놓은 저 모습이 아주 뭐 수렵에 능한 예? 수렵에 능한 그런 어떤 사냥꾼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예? 저런 거를 아주 어린 유치원생이나 뭐 저학년의 초등학생들이 본다면 우리 민족의 시조에 대해서 어떤 그 인식이 처음에 성립이 될까, 이런 걱정들이 되더라고요.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면 지금 드러나 있는 이 화려한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겠죠.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있게 한 이 뿌리, 보이지 않는 이 뿌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면서 또 외면하면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근현대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뿌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뿌리가 병들면 화려한 꽃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개천절 기념식이니까 우선 개천의 의미에 대해서, 개천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그 본론으로 개천 정신, 과연 우리 이 시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시대 정신을 뭘로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909년에 대종교에서 경절이라고 이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0월 3일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고, 이것이 1949년 정부 수립 이후에 법률로 제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5대 국경절이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그리고 마지막 한글날입니다. 이게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에 기록된 우리나라 5대 국경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3.1절 기념사 누가 합니까? 3.1절 기념사 누가 하나요? 대통령이 하시죠. 대통령께서 나가서 합니다. 8.15 광복절 대통령께서 하십니다. 물론 제헌절은 뭐 그 특성이 있으니까 국회의장 뭐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3.1운동이나 3.1절이나 광복절은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서 기념할 날이에요. 그런데 국경일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개천절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우리는 떠들고 있어요. 헌법 전문에도 넣어놨고요. 그런데 이 개천절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 하에서도 민주당 정권이 됐든 뭐 국민의힘 정권이 됐든 어느 정권 하에서도 보면 개천절에 대통령이 기념사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럼 이게 과연 순리에 맞는 지금 정부 운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의 첫 시작인 개천절을 기념하는 기념사를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오늘날 개천절의 위상입니다. 그런데 이 개천에 관한 기록은 우리 역사 기록에 대표적으로 삼국유사 고조선기하고 환단고기를 구성하는 삼성기라는 책하고 또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자세하게 이 개천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어떤 문헌 기록이 남아있고 유물로도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교육하지 않고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조 원문을 제가 쭉 이렇게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저런 어떤 문헌에 개천에 관한 기록들이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개천, 하늘을 열었다. 하늘을 열었다는 것이 과연 이 단어의 의미가 왜 건국이나 개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개천이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태백일사 신시본기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견왕 이세지 위 개천이다. 원문은 다른 것까지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탐구 인세지 위 개인이다. 치산통로 지위 개지다 해가지고 개천과 개인과 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개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을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일러 개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천은 하늘을 열었다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을 뭐 열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이 개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이런 역사의 성인들을 내려보내가지고 나라를 열고 국가를 통치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천은 결국은 개국이고 건국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건국절 논란이라는 것이 너무도 참 사실은 알고 보면 유치하고 단편적인 근시안적인 논쟁인 거죠. 개천절이 건국절인데 개천절이야말로 진정한 건국절이죠. 그것이 신시개천으로 치면 5921년이고 단군기원으로 치면 4357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군 왕검의 조선 건국을 개천절로 해서 지금 양력 10월 3일을 기념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환웅천왕께서 신시 배달을 연 것이 진정한 개천입니다. 그게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조라든지 또 신시본기의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단군 왕검께서는 신시 배달을 이어서 개천, 10개자 하늘천자, 천나라를 연 것이 아니라 개천이죠. 이을 개자, 하늘천자. 신시 배달을 이어서 고조선, 단군조선의 나라를 연 것이기 때문에 개천은, 진정한 개천은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이고 단군왕검의 조선건국은 그걸 이은 개천이라고 보셔야 그것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즉 그것은 건국이다. 개천은 건국이다.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개천은 개천리요 개천도다. 이런 표현을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앞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그 지역본부 순회를 하면서 개천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다. 공통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사장님께서 기본 요 내용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신 건데 천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시작 전에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읽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소위경전, 고유경전이에요. 우리한테는 사실은 기독교의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불교의 불경이 들어오기 전에 뭐 코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고유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81자로 된 천부경이고 365자로 된 삼일신고예요. 또 홍범구지라는 게 있었고, 아까 읽은 삼일신고에 보면 허공과 일신과 천궁과 해가지고 쭉 나오죠. 세계 인물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은 신궁이다, 천은 신국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천이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모든 진리의 근원자리이기 때문에 저 리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열었다, 천리를 열었다, 이법을 열었다, 이치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개천이냐, 환웅천왕께서 처음 신시개천을 하셔가지고 배달을 여셨는데 그때 늘 하시던 일이 뭐냐면 천경신고했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강독하고 삼일신고를 늘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를 열어가지고 한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의 이치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개천리고 천도다. 우리가 살아갈 길, 그거는 뭐를 본받아야 됩니까? 하늘의 운행 섭리를 본받아야 돼요. 아까 우리 정병춘 박사님께서 읽어주신 연표문에 보면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런 어떤 그 도에 대해서 연표문에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천은 이 현묵지대하니, 또 땅은 지는 이 축장 위대하니,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간이 본받을 바가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이 천도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도에 갈 길을 삼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천이라는 두 글자에는 바로 이렇게 진리의 세계를 처음 열어줬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인도의 방향을 열어준 날이다 하는 것이 이 개천이라는 두 글자에 담겨있는 의미다. 그래서 환웅천왕은 삼신의 역할 중에서 교화를 담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조금 시간이 기니까 좀 생략을 하겠는데, 재밌게도 우리 역사는요, 재밌게 환인과 환웅과 단군을 우리 역사의 민족 삼신으로 인식을 해요. 그게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아주 핵심입니다. 사실은 옛적에 환국이 있었는데, 석유 환국, 거기에 주제자가 환인이었다. 이게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고기를 인용한 첫 기록이, 첫 문장이거든요. 그로부터 환웅이 탐구인세하야 부지자의하시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강력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환웅이죠. 탐구인세라는 그 표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뭐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부렸다는 탐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이 세상을 한번 제대로 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뜻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환인은 우리는 조화신으로 보고, 이 우리나라의 첫나라, 첫 국가 환국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지고 배달을 연 환웅천왕은 바로 교화신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지혜와 지능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당군왕건께서는 치화신으로서 홍범구주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삼한관경제로 통치를 하시는 통치 경영, 그런 법을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이 개천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개천에는 그래서 개천신이고 개신도다.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아까 얘기했던 삼일신고에서 보시듯이 하늘이라는 것은 신이 머무는 곳이죠.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을 하든 안 하든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우리가 서구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어떤 신관을 바탕으로 한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면 하느님, 유일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신은 유일신, 오직 한 분의 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환단고기 삼성기의 첫 구절이 뭐냐면 유일신이니라, 오환건국이 최고라 다음에 유일신이니라 하고 딱 세 글자가 나오는데요. 그때 유자는 있을 유자예요. 일신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사 기술을 처음 딱 시작하면서 안암로 대성사께서 오환건국이 최고라 해서 우리의 환족이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이렇게 건국선언을 처음 하셨는데, 그 뒤에 첫 역사 기술의 문장이 뭐냐면 유일신이니라, 일신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나라를 세우는 것과 일신, 신이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게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더 못하고, 결국은 이 개천이라는 것은 나라를 열은 건국인데, 그
그 건국의 출발점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 우주관의 문제와 우리는 이 우주의 다른 말이 신인데 이 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이 신관의 출발에서부터 우리는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주관과 신관, 신관과 우주관, 이 우주와 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는 힘을 가지고 나라를 한번 세워볼까 해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우주관과 신관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 개천은 마지막으로 광명개천인데 요거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지금 아까 정병춘 박사님 읽었던 연표문에 뒤에 마지막 구절이 저거거든요. 일신감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여 홍익인간하라. 요 얘기인데 결국 이 광명의 문제인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개천가를 불렀어요. 기념식에서. 그런데 저는 부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개천절 기념식에서 개천가를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불러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다 박수 치면서 불렀어요. 그렇죠? 다 박수 쳤어요. 저도 신나게 박수 쳤거든요. 그 노래를 대한사랑 전임 이사장님 박석재 천문연구원장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이에요. 예.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거기에 환인 환웅 단군, 예? 하늘의 뜻을 이어 아까 얘기했죠. 견환 이세지 위 개천이다. 성인을 내려보내가지고 나라를 연 것이 개천이다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원래 정부의 공식 개천가 기념 노래는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게 지금 개천가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천가 가사를 누가 지은지 아세요? 작사를 누가 하신지 아세요? 네, 지금 말씀하시네요.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표적인 역사학자였던 우이당 정인보 선생님께서 지은 개천절 가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에서 기념식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새암을 생각하고 뿌리를 생각하고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오히려 이곳 지금 광주에 오늘 이 자리를 정말 한 좌석도 빠짐없이 꽉 차가지고 오히려 옆에 뒤에까지 쭉 앉으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오히려 개천절에 참 의미를 새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론 겸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달성한 성과도 얘기했고 또 그러면서 그런 이면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부작용들 아니면 어려운 과제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역사왕복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역사왕복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중국이 우리의 고대사를 뺏어가고 또 일본이 일제강점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독도의 영토에 대한 야욕이라든지 이런 문제만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대한사랑의 활동은 아닙니다. 대한사랑이 뭉친 이유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역사사자에다가 화랑할 때, 낭도할 때의 낭자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그냥 순 한글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사랑하자는 너무도 그 가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뭉친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역사 문화의 정신을 복원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하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뭉친 거거든요. 단순히 식민사학자들 공격하고 좀 논문 잘못 쓴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너 어떻게 학자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는요. 알고 보면 이거는 얘기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대한사랑이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려고 여기에 이런 분들이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논해야 될 담론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천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 개천정신에 담긴 첫 번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조화다, 하모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병춘 박사님 그리고 우리 정병춘 박사님의 스승님인 의제 허백년 선생님의 평생의 화두 이 홍익인간 이 정신 속에 담긴 정신이 뭐냐 저는 조화라고 보거든요. 하모니. 왜? 저기에서 홍익 좌익도 우익도 아닌 홍익인데 그 홍익의 대상이 뭡니까? 그게 인간이죠. 그럼 저 인간은 뭡니까? 사람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어르신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문에서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사람인자 한 글자만 쓰지 간자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한문 문장에서도 사람을 뜻 때는 사람인자 한 글자만 써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삼국유사 고조선주에 처음 등장하죠? 홍익인간이라고 간자를 왜 썼을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이의 존재거든요.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사이의 존재죠. 그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사이의 존재라는 의미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저는 그게 조화라고 봅니다. 하모니. 사람이, 인간이, 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하늘 땅 사이에서 조화롭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한국인은 그 하늘과 땅을 부모로 인식했지만 하늘과 땅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이 하늘 천지와 더불어서 조화롭게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부정할 때는 우리 인간 존재의 생존을 거부하는 거고 그것은 저는 생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유물 중에서요. 이런 유물이 있어요. 중국 요령성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에 보면 단군 조선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청동검에 보면 제가 이게 박선식 선생의 논문에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청동검의 앞뒷면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새겨놨어요. 앞에는 남자, 뒤에는 뒷모습이 여자예요. 여자는 가슴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남자는 아래 하단전을 가리고 있는 손의 모습도 하고 있죠.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 자, 또한 경주 불국사 다 가보셨죠? 경주 불국사 가면 대웅전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보탑은 화려하고 석가탑은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럼 왜 대웅전 앞에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의 두 탑을 세웠을까? 왜 청동검에 남자와 여자라는 전혀 반대되는 성별을 새겼을까? 저는 이게 우리 역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박선식 선생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짝 정신이다. 저 이 표현을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어울릴 때 그게 짝이 되는 거다. 한 틀에서 나온 붕어빵은 짝이 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니까 짝이 되는 거예요. 화려함과 단순한 것은 서로 다르니까 짝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르니까 짝이 돼요. 서양과 동양도 서로 다르니까 짝이 되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국가도 서로의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거부합니까? 왜 이걸 부정하나요? 이걸 부정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 7가지 1등이 뭡니까? 학력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명예가 좀 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조화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가지고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인인데 왜 이걸 지금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왜 이거를 제대로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이 조화의 정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서양의 신부였던 게오르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동양인은 서구의 전기불에 굴복하지 않았다. 왜? 슬기를 갖고 있는데 그 슬기는 조화의 재능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씨가 1970년대에 게오르기 신부를 방문해가지고 대담했던 내용이에요. 게오르기 신부 자체가 우리의 오랜 역사 전통에는 조화의 정신이 있다. 하모니의 정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허백년 선생님이 나오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다는 의제 선생의 이 3의 사상이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 속에서 그걸 발견하시고 끝까지 그걸 전파하고자 노력하셨던 분인데 이 허백년 선생님을 게오르기 신부가 1974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곳 광주까지 직접 내려와서 예방을 했던 분입니다. 왜? 게오르기 신부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인간 사회에 대한 절망을 느꼈던 분이에요. 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인간의 역사에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을 어디서 봤느냐? 바로 이 홍익인간 사상에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익인간 사상을 평생 운동을 펼치던 이 허백년 선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인과 더불어서 직접 이곳 광주 땅까지 오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이 왜 사라지고 있나? 그러니까 이 천지 부모 사상, 이 사상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최재천 생태학자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죠. 자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 멸망까지 1분 남았다. 과연 이 지구 멸망, 생태학자 입장에서의 지구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문학적인 가치로 풀어보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천지 부모 사상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정에서 직계 종기 속의 그런 살인사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가르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핵과학에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구 종말 시기에 앞으로 90초 남았다. 과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냥 탄소 배출량을 각 나라마다 몇 년도까지 몇 프로 감축시켜라.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산업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올 여름을 이런 어떤 문제를 아주 절감하면서 몇 달을 보냈죠. 폭염 속에서. 근데 그것이 단지 기후위기, 기후변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후붕괴죠. 왜? 천지 부모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부모지만 나도 너희들 같은 혜륜아 같은 자식들은 더 이상 못 품어주겠다. 아마 이런 어떤 호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가끔씩 아무리 부모지만. 그래서 게오르기 신부께서 이런 얘기했죠. 홍익인간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 이걸 주창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만열 씨도 마찬가지로 뭐 현대자동차, 삼성 TV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지구 공동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지난 제가 10월 3일 날 제가 전주 지역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축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사를 하시면서 홍익인간 정신, 제가 강의하기 전입니다. 먼저 축사하시면서 나온 얘기예요. 홍익인간, 저는 홍익인간 정신은 UN 헌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시죠. 제가 그래서 강의 내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 그대로 홍익인간이야말로 UN 헌장에 들어가야 되는 가치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이 조화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지구 공동체를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국회의원들 12명이 홍익인간을 그나마 남아있는 교육기본법에서 빼자고 이런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든 게 몇 년 전이에요. 이거를 막아선 게 누굽니까? 대한사랑 여러분들이 내신 후원금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걸 막았어요.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재밌게도 이걸 대표 발의한 분이 안타깝게도 여기 광주에 계신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아니 이 빛고울 광주, 광명의 세상을 지향하는 이 빛고울 광주에 계신 분이 어떻게 이런 분들을 뽑으셔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또 국회의원이 또 되셨더라고요.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제대로 된 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야죠. 얼마 전에 일본의 제1동포가 세운 교토국제고라는 학교 아시죠? 뉴스 들으셨죠? 여기는 가장 작은 야구단 규모를 가지고 좀 큰 안타를 치면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크기의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취재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도 애들이 서가지고 인사를 한대요. 자기가 모르는 차가 지나가. 그래서 이 학교의 인성 교육 이념이 뭐냐면 무조건 사람들 야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제대로 되는 거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의 체육관에 가면 저게 걸려있다는 거예요. 뉴스 나오는데 제가 얼른 캡처를 했어요. 홍익인간. 예?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홍익인간 그거 고리타분하고 그거 냄새나는 얘기 빼야지 하는데 제1동포가 세운 학교에서는 저 홍익인간 이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인성이 바른 아이들이 되고 결국은 전국 고시행구장에서 전국대회 우승을 하잖아요. 그 교과도 한국 교과를 그대로 불렀잖아요. 거기에도 뭐 여러 우리 한일 간의 고대 역사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 홍익인간은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고 보고요. 그 홍익인간 정신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정신이 조화인데 두 번째는 저는 포용이라고 봅니다. 포용. 왜냐하면 삼국유사 고조선주에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화룡천하께서 자
설화적인 의미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웅족과 호족이 찾아온 거겠죠. 와서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화농찬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가 니들로 어떻게 거두어? 저 가. 내친 게 아니에요. 다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죠. 그러면서 환웅족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21일간 수행을 해라 하잖아요. 그게 그 정신이 뭡니까? 그게 포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시배달을 이어서 나온 반군 조선의 국가 성격이 뭡니까? 결국은 웅족과 환웅족이 연합해가지고 그 국가의 계승성을 이어가는 것이 고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정신에는 이런 그 포용의 정신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그죠? 아까도 광주 얘기했지만 광주에는 고려인 마을이 아주 떡하니 광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시대에 우리 이 한국인들의 못된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남들로부터 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면서 우리가 남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아주 득점왕까지 하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잘 나가는데도 가끔 인종차별하는 그런 행위들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새끼들이 말이야 축구도 제일 잘하는 선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우라통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또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편견에 어린 시선을 하지 않는가. 물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고대 역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상고 시대에도 우리의 환국 배달 시대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영유했던 그 역사 유적지에서 뭐가 발굴이 되냐면 사람 얼굴 모양의 요만한 그 얼굴 모양의 유물들이 발굴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8,000년 전의 유물인데 지금의 저 중동 지역의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에야 뭐 좀 왕래를 했지 그 전에 왕래했을까 생각하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는 1만 년 전 전후에도 왕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인간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유발 하라리가 이 인간이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로서 이 지구의 주인공이 됐고 앞으로 인간은 신이 된 인간, 호모 데우스가 돼야 되는데 또는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는 책까지 해서 이게 3부작으로 해서 이 책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는 지금 전례 없는 기술의 힘에 접근했다. 근데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벌어집니까? 이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불평등 연구소에서 발표한 22년도에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요 왼편에 아래에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전 세계 부의 2%만 가지고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끝에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의 1%가 부의 40%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전 세계의 문제가 저렇습니다. 심각한 그 양극화와 불평등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포용성이 없는 거예요. 조화의 정신도 없고 포용성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면 내가 잘 먹고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로 8분 남았네요. 세 번째로 변화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건국 정신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뭘까? 우리는 제세이화라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세이화도 이 제세라는 부분과 이화를 한번 따로 놓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 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민족은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그 민족이에요. 그게 제세입니다. 모든 것을 이 땅 위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했지 죽어서 뭐 어디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세거든요. 근데 그 제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화를 얘기했어요. 이화. 저 이화를 이치로서 변화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치로서 교화한다라고도 해석하지만
또는 다스리고 교한다. 이렇게 다스릴 이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화자라는 한 글자인데 저 화가 제세이와의 저 정신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때 배웠던 최치원 선생의 날랑기 서문이라는 구절에 보면 이게 등장합니다. 접화분생.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일컫는다. 이 풍류는 그 유불선 3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접화분생이다 하면서 나오거든요. 이 접화분생에서 분생은 무생명이죠. 저것은 저는 아까 홍익인간의 인간이라는 두 글자가 군생으로 저는 이어졌다고 봐요. 사람은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의 존재인데 그 인간이라고 할 때 그 간자로 인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생명은 천지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군생이에요. 무생명.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무생명이죠. 근데 바로 이 무생명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 바로 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접해가지고. 저 접이라는 것을 그 최영성 교수께서는 아주 참 실감나게 해석을 하셨던데 우리가 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하고 그냥 한번 옆에서 얘기 나눠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행위가 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다 성인들만 계시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만나가지고 교접을 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해요. 그걸 교접한다고 할 때 접자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생명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변화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게 접화분생, 화가. 그럼 저 화는 어떤 의미냐? 여기에 이제 그게 좀 원문에 등장하는데요. 최영성 교수께서 이 네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화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화, 하나는 교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화, 변화. 저는 이걸 보면서 저게 핵심이다. 감화라는 것은 쉽게 풀면 그냥 우리가 감성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교화라는 건 이성적인 변화예요. 근데 신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화는 뭐냐?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감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뭐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게 영성이에요. 신성이. 그런데 바로 그 신성까지도 완벽하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그래야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저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쓰죠. 야, 너 좀 변했네? 보톡스 맞더니 얼굴 좀 펴졌네? 야, 너 뭐 얼굴 땡기는 수술했냐? 옷도 좀 잘 입으니까 좀 좋아 보이네? 이건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 변화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변화는 바로 감화와 교화와 신화, 영성의 변화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변화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세2화의 화라는 것은 접화분생의 화라는 것은 뭘 지향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완벽한 변화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원문을 보여드렸듯이 현묘지도 쭉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삼국사기 진흥왕본기에 보면 화랑들이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화랑들의 어떻게 보면 교칙이라고 해요. 상마의의, 서로 도의로서 갈고 닦는다. 또 하나는 상열이 가, 노래와 음악으로서 서로 즐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호산수, 이 산과 물을 자연을 떠돌면서 즐긴다. 이런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마의 도의는 이성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고 상열이 가학은 감성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호산수라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가 호연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영성의 변화, 우리의 제3의 그 본성, 그 성자리, 그거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무슨 우리 역사가 이렇고 저렇고 수학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교육, 이성적인 교육만 눈뜨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감성적인 것만 길러서도 안 돼요. 그 두 가지와 더불어서 우리 동양에서는 전인교육을 추구를 했잖아요. 전인교육. 그 전자는 운전전자 앞에 사람인자가 붙는 거예요. 그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 중에 하나가 뭐냐? 신화, 영성을 깨우쳐주는 이 변화를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홍익인간과 접화분생 그리고 상생으로 이어지는 이 인문학적인 가치의 전승입니다. 저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에다 살릴 생자예요. 저 서로 상자 한 글자에 바로 인간과 군생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조화롭고 포용을 통해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서로를. 나만을 위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또 너도 있는 거고.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표현이 서로 상자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게 그게 상생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의 인간과 접하군생의 군생에 담겨있는 정신이죠. 그게 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생으로 가야 된다. 저 생을 우리말로 부르면 뭡니까? 그게 살림입니다. 살림. 죽임이 아니라 살림이에요. 우리는 살림을 살거든요. 아이고 살림이 잘 풀렸네. 아이고 살림살이 좀 어떠십니까?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살림이거든요. 살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가 살림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상생이거든요. 바로 이런 홍익인간과 접하군생과 오늘날의 상생으로 이어진 이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출발점이 뭐냐? 영성입니다. 마지막 영성. 우리의 건국 정신에 담겨있는 게 뭐냐? 영성입니다. 우리의 건국 정신 중에 영성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 유물이 5,500년 전의 유물이고 5,200년 전의 유물이에요. 둘 다 배달국 시대의 유물입니다. 환웅천왕의 배달국 시대의 유물이에요. 하나는 5,500, 하나는 5,200년 전. 우리 아까 신시개천 몇 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5,921년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시대에 이런 유물들이 나와요. 배달국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앉아있는 모습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TV 보면서 앉아있는 생활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도모하는, 지향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둘 다 가부좌를 들고 있어요. 오른쪽 거는 잘 안 보이시죠?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데 가부좌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저건. 둘 다 손을 단전에 갖다 모으고 뭔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오른쪽 남성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저 오른쪽 거는 높이가 55cm인데요. 55개의 조각인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걸 처음 발굴한 사람을 제가 올 1월 달에 종로에서 학술대회 때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저 처음 발굴할 당시에 과정에 대해서. 저거는 집터에서 발굴이 됐고 요거는 신전터에서 발굴이 됐어요. 여신전. 그런데 이 여신이 발굴된 곳에서는 뭐가 동시에 나왔냐면 재밌게도 실제 곰 턱뼈가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곰 발바닥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저 여인의 모습, 수행하고 있는 여신의 모습과 곰 소조상과 곰 유물이 같이 발굴이 됐다. 그게 삼국유사 고조소주에 등장하는 이룽이로의 이룽이 변해서 여인이 몸에 됐다고 하는 그 문헌 기록과 완전히 부합하는 유물인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유물의 내용으로도. 그런데 저걸 우리 역사 속에서 왜 문헌 기록과 저런 유물이 완전히 합치되는데 왜 우리 역사에서 저걸 반영을 안 하냐? 단군왕검조차도 부정을 합니다. 초대 단군왕검 부정합니다. 신화의 인물이라.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미 이성과 감성만을 추구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의 성격인 겁니다. 그럼 뭘 추구한 거냐? 이게 이제 여기서 발굴이 된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주에도 환웅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웅이라고 표현했죠. 한자 제일 밑에 부분에 노란 글씨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신자를 붙였어요. 신과 같은 환웅.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신령스러운 환웅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단군왕검도 마찬가지로 신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여기도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단군을 신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삼국사기 고교본기에 보면 평양이라는 곳은 본래 선인 왕검이 있던 곳이다. 그래서 선인이라는 표현도 썼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에 등장하는 우리 고대 그 역사의 시조들은 다 신인, 선인, 신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희미해져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도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고려 시대에는 불교 국가가 되고 조선 시대에는 유교 국가가 되면서 근 1000년 동안 불교와 유교라는 그런 어떤 외래 이념이 우리 고유 사상을 몰아내고 우리 고유 사상을 어떻게 보면 좀 침잠하게 만들고 그것이 떠가지고 우리 사회를 1000년을 이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고유 정신이 희미해지고 밑바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적적으로 부활한 사건이 바로 수훈 대성사의 동학창도거든요. 그런데 이 동학창도가 지금 1904년에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개칭되다 보니까 종교라는 틀로 갇혀버렸어요. 원래 동학은 종교가 아니에요. 학직 동학이요 도수 천도다. 해가지고 이게
논학문에 나와요. 동학론이라는 게. 동경대전 동학론에 원래 동경대전에 보면 포동론과 그 다음에 논학문이 있는데 두 번째 그 논학문의 원래 이름은 동학론이에요. 동학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학으로 치자면 동학이요. 왜? 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쪽에 상대되는 개념의 방위적인 개념으로 의 동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서는 뭐 동국통감이다. 그래서 다 동자를 썼어요. 우리는 바로 밝은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학론에 학직동학이요 보수천도다 해서 도로 치면 천도다 해가지고 천도라는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바꾸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 사회에다가 종교 규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불교 그리고 자신들의 신도, 일본의 신도는 종교고 나머지는 다 유사한 단체들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분도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종교의 틀을 썼어요. 그래서 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인내천을 얘기를 하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면서 동학이야말로 인본주의 사상의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학의 인간관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상신선. 동학 최재우 대성사께서 동학을 창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지상에서 신선이 돼야 된다는 이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우리의 고대 고유 사상은 이성과 감성과 신성 이 모든 것을 토탈적으로 실현하는 존재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 결론적인 부분이 모든 사람이 학문적으로만 성숙한 사람 또 감성적으로 발달한 사람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두 가지와 더불어서 영성의 완벽한 그런 추구를 꿈꿨던 거거든요. 그게 신선이라는 두 글자로 등장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리 문화 속에 신선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신선이 어디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세 이화의 제세 사상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걸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상 신선을 꿈꿨다. 그래서 종교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를 추구하고 그 핵심이 광명인데 영성을 추구하는 핵심이 광명인데 이 광명이 뭐냐? 이 광명이세의 사상 속에서 등장한 거지만 이 광명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태극기를 처음 만드셨던 분이 태호복희 씨라는 분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태호복희 씨를 모시는 엄청난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있어요. 자기들의 조상이다. 그리고 인문시조다. 모든 인문, 사람, 인문학 가치의 모든 시조는 태호복희라는데 그 태호복희는 원래 그 주역의 탈괴를 처음 그리신 분으로 우리 도미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미족의 태호복희 씨가 배달국 시대의 5번째 환웅이신 태후의 환웅의 12번째 아드님이에요. 근데 이 태호복희 씨와 동문수학했던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발귀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천재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노래를 지었어요. 그게 발귀리 송가거든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첫 구절을 보세요. 대허유관. 이 우주는 텅 비어있다. 큰 대자에다 비어있자. 이 우주 자체를 보니까 이 우주는 그냥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기에 천재를 지낼 때 그 천재를 지내면서 개천의 의미의 천재를 지내면서 깨달음의 노래를 지은 거예요. 대허다. 이 우주는 텅 비어있다. 이게 오늘날의 양자물리학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물질들, 이 딱딱한 단상, 바닥, 마이크, 이 모든 것은 딱딱한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이죠. 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입자로, 분자로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모든 건 없네. 파동성을 얘기합니다. 입자성과 파동성. 어떤 때는 입자로 보이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보이고. 이게 모든 삼라만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 공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대허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본성 자체가 이 우주의 본질 자체 근원으로 들어가니까 대허더라. 근데 그거는 유광. 근데 그게 그냥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더라. 대허는 곧 빛이고 빛이 대허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신기상이다. 이게 바로 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의 모습이다. 신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신을 얘기할 때 뭐 다양하게 유일신을 얘기하고 모든 조물주로서 창조주로서 절대자로서 뭐 무상미리하신 분으로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의 고유 사상에서는 신을 뭐라고 봤느냐? 이 우주 자체를 신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우주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출발점이 뭐예요? 다 빛이에요. 광명이에요. 그래서 광명이세의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왜 박혁거세가 자줏빛 아래서 나오면서 광명이세를 사먹겠습니까? 혁거세라는 것은 그냥 한자로 옮긴 거예요. 혁거세의 다른 이름이 불군의 왕이에요. 불군의 왕. 불군해가 뭔 뜻입니까? 불군해가 새벽에 어둠을 뚫고 처음 떠오를 때 태양의 모습이 붉은해예요. 중천에 뜨면 밝은 해가 돼요. 붉은 해와 밝은 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열었으니까 붉은 해. 그 붉은 해가 붉은 해가 된 거예요. 그걸 한자로 혁거세라고 옮긴 거예요. 바로 이런 광명사상이 어디서 온 겁니까? 원래 우리 교육 경전 속에 그래서 일시, 무시 그 일이 뭡니까? 무에서 시작하는 일이죠. 그 무가 뭡니까? 그게 대허고 그 자체가 빛이고 그 자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역사의 시작은 우주관과 신관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개천의 의미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본성은 성통광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정경춘 박사님께서 읽어주신 연평문의 마지막에 일신이 강충해가지고 그 일신이 빛 자체니까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의 몸속에 내려오면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빛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뭐에 통해 있어요? 광명에 통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광명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중용의 제1장에 보면 아까 제가 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천명을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이 우리에게 명을 내렸는데 그 명이 뭐냐? 우리의 본성을 이뤘어요. 중용의 1장이 그래서 5글자 천명지의 성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우리의 본성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닦아나가는 게 도라고 얘기했어요. 솔성지의 도. 그 본성을 닦고 갈고 닦는 게 그게 도다. 도가 뭐 거창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명으로 받은 성을 갈고 닦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죠. 그럼 그 본성이 뭡니까? 그리고 수도주의 교다. 그 도를 닦아나가는 게 교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역할이 뭡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천명으로 받은 우리의 본성을 제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게 종교의 역할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물론 거기서 교라는 게 단순히 종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듯이 우리는 천명으로 받은 본성은 연평원에서 얘기하듯이 성통 광명에 통해 있기 때문에 그 광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이세의 건국정신, 우리의 개천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바로 이 세 글자에 담겨 있는 거죠. 환인 환호할 때의 환, 이게 광명입니다. 하늘의 광명, 그게 환하다고 할 때 광명, 그게 환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의 환인할 때, 환호할 때 환자에 갖다 쓴 거예요. 단은 뭐냐? 단군할 때 단은 뭐냐? 그거는 하늘의 광명을 받아서 빛나는 땅의 광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자식으로 옮긴 거예요, 그냥. 원래 우리말은 달이죠, 달. 양달, 응달할 때 달이죠. 그래서 배달이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밝은 땅이라는. 즉, 환단이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광명과 땅의 천지의 광명, 우리는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늘과 땅을 본받아서 광명한 인간이 돼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 할 때의 바로 한인 겁니다. 저게 그냥 한자로 단순히 나라 한자가 아니라 광명한 인간이 되자. 그게 대한민국에 담겨있는 우리 국호에 담겨있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에 담긴 뜻을, 의미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저도 아버지로부터 이름 받으면서 너는 뭐 때문에 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다 얘기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줬으면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지었는데 대한이 왜 대한인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대한은 바로 천지의 광명을 이은 인간의 본래 받은 천명을 실현한 존재, 그게 한인데 인간의 광명을 체득한 인간, 광명을 실현한 인간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이 한 글자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 말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천절을 전후해서 매년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를 열었거든요. 올해는 어제 그저께 10월 3일부터 기념식을 하고 학술제를 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개천 문화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세계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플라자 호텔에서 개천 문화 오른쪽에 있죠. 세계 대축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33분의 준비위원들하고 130명 정도가 우선은 모여가지고 출범식을 갖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단체 여기 이 행사에는 저 밑에 보시지만 지금 한 20개 단체가 모였거든요. 20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대한사랑을 비롯해서 우리 개천 문화가 개천절이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가을이고 10월달이면 우리 해외 동포들 중에서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한국에 들어오는 달이 10월이에요. 그래서 또 개천절이라는 국경절이 있고 국경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개천절을 전후해서 우리가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기에는 인문학적인 연구 발표도 있고 또 문화예술 공연도 있고 뭐 다양한 지자체의 그런 어떤 특산물을 전시하는 것도 있고 이런 종합 페스티벌을 한번 만들려고 뜻을 가진 사람들이 요번에 모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정식으로 정부와 또는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하고 협력을 구하고 또 기업 중에서 정말로 사회 환원을 꿈꾸는 그런 기업들하고 연대해가지고 기업과 관과 민이 합작을 해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최소 일주일에서 한 21일 정도의 축제를 만들어보자. 뭐 브라질에 가면 삼바 축제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 가면 대표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냥 각 지역별로 뭐 단풍 축제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참 숭고한 개천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이 개천절을 전후해서 우리의 이 개천 문화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치 이념에 따라서 좌우로 분열되지도 않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래서 이날 저희들이 유튜브로 직접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릴 거고 이날 혹시나 뭐 참석 힘드신 분들은 대한사랑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저희 대한사랑이 2013년에 태동이 됐습니다. 올해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개천문화 대축제의 마지막 행사로 저희들이 10월 9일 날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엽니다. 그래서 이날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번 주제는 뭐냐면 환국배달 조선이 왜 진짜 역사인가에 대한 주제를 우리 원형 문화를 가지고 밝혀주실 겁니다. 주제를.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현장에 참여를 해주시면 이 행사는 전체 지금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우리 여기 지부장님이나 또는 운영위원장님들하고 또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날 좀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 휴일이니까 꼭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오늘의 이 개천절의 의미를 쭉 이어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좀 시간이 한 20분 초과가 됐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서 속 시원합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요 구절 하나 외우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한 역사 반복을 위한 영원한 친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